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절 연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일요일 밤과 월요일 오전 사이 영동 지방 등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쌓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의 무인 민간 달 탐사선이 약 8일간의 비행 뒤 다음 달 6일쯤 달 남극 지역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달 남극 분화구에서 얼음을 찾는 것이 주요 목표로 이 지역은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아 얼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박쥐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돼 사람에게 감염될지 주목됐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 잠시 뒤 사이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국내 가전업계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업체는 멕시코 대신 미국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절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 3일절 연휴가 시작하는 토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후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기온이 내려가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영동과 영서, 경북 북동 산간과 일부 내륙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영동 등 동해안에는 눈이 연휴 뒤 5일까지 지속하며 50cm 이상의 폭설이 쌓이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처음으로 달 남극 분화구에서 얼음을 찾는다는 목표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민간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달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무인 달 탐사선 아테나는 현지 시간 26일 저녁 7시 17분 미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아테나 우주선을 실은 팰컨 9 로켓의 1단과 2단부가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발사 44분 만에 예정대로 아테나 우주선이 로켓 2단부에서 떨어져 나와 달을 향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아테나는 약 8일간 비행한 뒤 오는 3월 6일쯤 달 남극 분화구 인근의 고원 몬스무턴 지역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 우주선에는 드릴과 질량 분석기가 합체된 극지자원 빙하 채굴 실험 장비가 실려 있어 달 남극의 물이나 가스, 기타 광물 자원의 잠재적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달 남극의 분화구 내부는 인류가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아 얼음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15만 년 전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생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지구인류학 연구소는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남부 열대우림에서 발견된 초기 인류 유적지의 석기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석기 등 유물은 광자극 발광 연대 측정과 전자스핀 공명 연대 측정법 등으로 살펴본 결과 약 15만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열대우림이 1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에게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초기 인류가 거주하며 진화해온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교량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이번 사고는 거더라고 불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6개가 동시에 옆으로 쓰러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거더는 교각 위에 올리는 보의 일종인데 거더를 설치한 다음 상판을 올리면 다리가 완성됩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설치를 마친 다음 이걸 옮기는 장비인 런처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거더가 아직 런처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런처를 이동시키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빼는 힘이 보에 작동이 됐다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뽑은 것 같아요. 거더는 넓적한 판을 세워둔 형태라 쉽게 넘어질 수 있어 튼튼하게 고정해야 하는데 고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런처를 옮기려다 균형이 무너졌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만 죽은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기울었어요, 이게요. 연결은 했지만 연결상도 미흡했다는 거예요. 런처가 이동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중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게 되는 거죠. 또 설치 과정에서 거더가 정확한 위치에 놓이지 않으면 쓰러지기 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끝단을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불완전하게 얹혀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엄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금요일에 합동 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입이 통제된 고속도로 공사장 안쪽, 교각 위에서 떨어지며 부서진 콘크리트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헬멧을 쓴 과학수사대 관계자 등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을 앞두고 사고 현장을 미리 살펴보며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사고 구간 공사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과 상판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건설 공법이나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희생자 4명의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부검을 마치는 대로 유가족에게 시신을 돌려보낸다는 방침인데 사고가 난 안성이 아닌 각자 주소지에서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난달 편의점 홈페이지에서 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 리테일이 홈쇼핑 웹사이트도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 리테일은 운영 중인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최근 1년간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홈쇼핑 웹사이트에서도 지난해 6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5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등 10개 항목입니다. GS 리테일은 해킹을 시도하는 IP와 공격 패턴을 즉시 차단하고 홈쇼핑 웹사이트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정보보호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이번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고 이후 해당 조직을 상설 운영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상 각종 피해 상담과 사후 관리를 해주는 온라인 피해 365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해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상담 3,856건이 접수됐으며 1년 전보다 113%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서비스 관련 비중이 50.7%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금융 범죄, 개인정보 권리 침해, 통신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부업 알선이나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이버 사기 피해 비율이 지난 2023년 3.5%에서 지난해 19.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60대 이상 연령층은 피싱과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유형의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박나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최근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이 중국 연구진이 기존보다 감염력이 세고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까지 있는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한 건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니 또 하는 생각에 코로나19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서 확인된 환자 2,600여 명 가운데 약 36%의 사망자를 낸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는 크게 엠베코 바이러스, 사르베코 바이러스, 메르베코 바이러스, 그리고 노베코 바이러스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는 이들 중 사르베코 바이러스 계열에 속하고 이번에 발견된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베코 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이 둘의 양상을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네, 중국 연구진은 이번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인간 세포에 쉽게 침투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신종 감염병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전염병의 대부분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서도 발생하는 전염병이 사람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과거에 마주치지 않던 동물과 마주치게 되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병원체가 사람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질병청은 이번에 발표된 연구가 실험실에서 세포를 이용한 분석에만 근거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 인간에게 감염될 만한 충분한 정황적 근거는 없다고 짚었습니다. 지나친 확대 해석은 지양해야겠지만 개개인 스스로가 면역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로 연일 애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량 붕괴 사고는 국내외를 합쳐 그동안 무수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30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버스와 승용차들이 한강으로 추락하고 수십 명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는 2018년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모란디교 붕교로 43명이 숨지는 등 한때 부실 시공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교량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교량을 설계할 때 그 구조와 역학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일 텐데요. 교량은 어떻게 그 무게를 견디는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량 구조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부 구조는 바닥판과 걷어, 하부 구조는 교각과 기초로 구성됩니다. 역학, 즉 힘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량을 지나는 차나 사람의 무게가 바닥판, 걷어, 교각, 기초, 안반 순으로 힘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각각의 힘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교량 구조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교량 설계 단계부터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량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대표적으로 강재와 콘크리트가 있는데 강재는 압축과 휘어짐이 강하며 원래 길이의 30%까지 변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요. 이 콘크리트는 가격이 저렴하고 모양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교량 공사에서의 힘의 균형, 즉 하중의 균형을 맞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시설물 설계가 잘 돼야 되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균형만 맞춰준다면 일단 얹어놓기만 하면은 전체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이제 안전하게 되는데 이 건설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 중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달 중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경기 안성에서의 교량 상판 붕괴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조만간 고강도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또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박나연이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아주 작은 물질이 바꾸는 우리 세상 양자역학을 주제로 2025년 미래과학자 그림대회를 엽니다. 과천과학관은 양자역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를 다루는 첨단 연구 분야로 이번 그림대회는 양자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상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 대상은 만 3세에서 14세까지며 순수 미술과 디지털 드로잉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대회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그림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질문에 잘 모르는 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묻고 찾아봄으로써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흥로 교수 연구진은 방대한 법률 자료 학습과 실제 법률 질의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재학습하는 방식으로 법률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기존보다 법률 문서 검색과 응답 정확도가 2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법률 문서 분석과 계약서 작성 자동화 등 다양한 법률 업무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이나 동물처럼 스스로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상환, 정민환 교수 연구진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예측 오류를 바탕으로 행동 전략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새로운 적응형 강화 학습 이론과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진이 제안한 모델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동물의 행동을 최신 인공지능보다 최대 31%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인공지능의 강화학습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뇌의 가설 기반 적응학습 원리를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방문 일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과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관세 면제 요청과 함께 산업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앞둔 안 장관은 구체적인 관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4월 상호 관세 예고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안 장관은 우리 기업 보호와 건설적 대안 마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조선, 첨단 산업, 에너지 분야와 같은 전략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파트너십을 더 강화를 하고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에서 안 장관은 자동차와 철강업계의 대미 투자 확대와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사업 참여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 면제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뿐 아니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그런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들이 대부분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을 하고 좀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같은 날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현동 주미대사도 조선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새로운 기회 요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NSC 내에 해양 전략과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되었고 또 이달 초에 미 의회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양 경비대 선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도 일단 발의가 되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긴 호흡의 한미 산업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대화로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가전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신 미국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커서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최대의 디자인 건축 박람회. 미국 가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은 브랜드를 새 단장하거나 현지 브랜드를 인수하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가전 1위인 LG전자와 2위인 삼성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예고된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신 미국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철강 관세로 미국 생산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협받게 된 한국산 철강을 미국산으로 대체할지도 고민거리. 무엇보다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최대의 위협 요인입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보고 저희들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전제품의 인공지능, AI 기능을 강화하고 주택 건축 단계부터 빌트인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전에 접목된 AI가 사용자들이 평소 느껴왔던 집안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알아서 해결해주고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미국 내 물가가 올라 위축될 수요에 대응하는 문제는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가전업계의 관세에 대한 대응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해체 허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원안위는 27일 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제출한 해체 승인 신청 서류가 심사에 착수할 수준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월성 1호기 해체 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심사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심사에서는 해체 계획 개요와 사업 관리, 부지와 환경 현황, 해체 전략과 방법, 해체 용이성 관련 방안, 안전성 평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날 원안위는 고리 2호기에서 사고 시 주 제어실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비상 공기 정화 계통을 통해 정화된 외부 공기 유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권역외상센터 일부에서 의사가 부족해 야간이나 휴일 응급수술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서울의 유일한 권역외상센터에선 최근 마취과 의사가 없어 비상시 응급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원 관계자는 외상센터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수술이나 주간에 예측할 수 있는 수술은 가능하지만 야간이나 휴일 응급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원은 외상센터 마취통증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채용을 지난 10일 재공고했고 현재는 지원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료계를 설득하려 나섰습니다.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건데 이번엔 환자와 시민단체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1년을 참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의대 신학기 개강까지 불과 한 주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신속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